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그러니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에서는 가해자가 의대생이란 사실이 알려졌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잇따르는 교제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잠시 뒤 사건 노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죠. 우리 법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늘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부당해고를 둘러싼 쟁점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식이 열리고 있죠. 네. 그 전부터 알록달록한 연등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네, 사찰마다 전국 각지에서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 이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을 올렸습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고요.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는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포함해서 각계 인사 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서 개개인이 마음을 깨치고 스스로 평안을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 법요식에는 장애인 이주민 신도도 초청이 됐는데 장애,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부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길 기원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봉은사, 진관사, 경주 불국사 이런 유명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법요식을 시작으로 해서 밤 늦게까지도 점등식 등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다른 종교들도 오늘만큼은 하나 되어서 축하를 전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에서는 서울대교구장에서는 연등 찬란한 빛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길 소망한다라고 밝혔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승가와 불자들께 마음 모아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윤 대통령 봉축 법요식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행복을 더욱 키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치권도 불신잡기에 나섰죠. 네, 여야 지도부가 서울 조계사 봉축법요식에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지난 총선 이후에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함께 참석하는 첫 종교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법요식에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정의당 김준호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다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발목 부상,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에 퇴원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을 했고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서울 성북구 대한불교 진각종을 예방하고 서초동 정토의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으로 잠시 멈췄던 민생 토론회를 재개했는데요. 주제가 노동 문제였어요. 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이게 주제였는데요. 그 총선 때문에 지난 3월 26일에 충북 청주에서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때가 24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이후에 한 달 반여 만에
이번에 25번째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노동약자 지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 모두 발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카페 근로자, 증권사 근로자, 건설 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등 이렇게 시민들이 또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여기서 나왔던 사연들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편과 함께 배달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산재를 당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윤 대통령 향해서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야기하면서 울먹이기도 했고요. 여기에도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부가 추진한다는 노동약자 지원법이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노동약자 지원법 내용을 좀 보면 그 대형 기업에서는 뭐 노조도 있고 하고 그러지만 미조직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질병이나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이 법안이 지원을 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맞닥뜨렸을 때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담고 있다라고 대통령이 소개를 했고요. 앞서 지난 4월에 윤 대통령이 고용부에다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이 설치를 지시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도 또 언급을 하면서 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는 6월 10일에 출범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 노동시장 양극화가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계층 간의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굵직하게 나온 내용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특별 근로감독 등 이런 내용의 강화를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내용이 플랫폼 종사자 또 배달 서비스 이쪽으로 좀 쏠려 있어서 네. 다른 지금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급식 조리사라든가 이런 특고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증권회사 비정규직 근로자가 또 호소를 한 내용이 있는데 차별적 보상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 다르게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윤 대통령도 이런 노동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회사들 차별적인 노동 정책을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혜택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고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건데요.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게 3대 개혁,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에다가 의료 개혁까지 해서 4대 개혁을 밀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내용들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뭐 반발도 부딪히고 난제들도 산적해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의료 공백 사태도 길어지고 있고 의료계 반발도 너무 크고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가겠다라는 의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별로 인식을 못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고 반면에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권 퇴진 운동이란 발언까지 나왔는데 네. 역시나 그 의료계에서의 거센 반발 또 한편으로 탄핵 여론을 띄우는 야권을 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민생 토론에서 제시된 현안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게시한 24차례 민생 토론에 관련한 내용이나 이제 피드백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가 240개.
그중에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5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4건에 그쳤어요. 근데 민생토론회에서 공언한 법안만 해도 80개가 넘고 이제 시즌2가 시작된다고 대통령이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또 나올 거란 네. 말이에요. 추가가 될 텐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노동 관련 법안이라든가 이렇게 뭐 저출생 관련한 거라든가 이렇게 뭐 야당에서도 분명히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은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뭐 금융투자세 폐지라든가 공매도 금지 이런 거는 민주당이 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도 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얘기가 길어져서.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사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앞으로 뭐 막대한 재정 투입이나 쟁점이 있는 주제는 피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도 나올 정도라고 전해지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이렇게 민생토론회를 재개를 했고 앞으로도 입법과제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내놓는 과업을 스스로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우리 경제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라인 사태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어요? 예, 아무래도 그게 제일 첨예한 이슈이다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인들이 13일에 일본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났고 또 일본 경제계 인사들도 참석을 해서 한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회의가 도쿄에서 개최되는 건 6년 만입니다. 그동안 네. 코로나 때문에 잠시 화상회의로 전환을 했다가 작년에서야 서울에서 대면 회의를 재개를 했고 이번에 6년 만에 도쿄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번 회의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한일 양국 간 라인 야후 지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거기 때문에 네.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 국회, 민간 등 모든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 폭넓고 견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개별 면담에서 이 라인 야후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축사에서 뼈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사는 그 한일 정부가 기업들 상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 투자자 보호는 한일 정부가 공유해야 될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이 라인야후 사태, 네이버 사태를 네. 우회적으로 짚어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양국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죠. 일본이 네. 수출 규제에 나섰을 때 그 당시에도 이 회의는 멈추지 않고 양국 기업인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고민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인 사태가 주는 함의를 보면 사실 네이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일본에서 사업을 할 때 이거 우리도 저렇게까지 키워놔도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네.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경계심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한쪽에서는 협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타겟으로 이렇게 뭐 수출을 규제하거나 기업을 위축시키는 일이 있다면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좀 대통령실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을 해왔고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한 건 또 처음인 네. 거거든요. 그리고 또 라인 야후가 그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지원이 뭘까?
보면 대통령실이 말하는 지원이라는 거는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입장을 요구를 했어요. 네이버가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게 정부가 돕는데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네이버의 입장을 촉구해 왔었는데, 그런데 사실 네이버는 팔자 말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공세도 커지고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질타가 나왔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도 거세지면서 어쨌든 간에 그 대통령실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떤 지원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 좀 우회적으로 내놓은 입장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요.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에서도 상당히 발언을 많이 내놨었고, 네. 의사이면서 또 IT 전문가잖아요. 본인이 또 백신을 개발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문제 결론을 내자, 선을 넘는 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사업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플랫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는 네. 거죠. 또 초기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과기정통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매각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도 이걸 자꾸 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일본 편을 들면서 일본 비판을 되도록 자제하도록 한 게 초기에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다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진단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국회보다는 외교적인 노력, 행정부끼리 소통을 하고 이런 외교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때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계 개선하고 여러 외교를 펼쳐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네이버 측의 입장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과는 관계없이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요. 그러면서 예시도 들었습니다. 그 미국 반도체 테스트 장비 회사 엑세라를 중국이 사기로 했었고 미국 회사는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미국 정부에서 막았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회사는 자기들 기업 이익만 생각을 하고 팔려고 했어요. 이쯤에서 이제 엑시트를 하면은 이윤이 남겠다라고 했던 건데, 정부로서는 그게 뼈아픈 실책이라고 보고 그걸 막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복잡한 게, 지분 매각에서 회사하고 주주들은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그거에만 우선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스탠스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취지인 거고요.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게 기본 바탕이긴 하지만 핵심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막는 게 당연한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국회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를 개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의라도 필요하고 대책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지금 정작 해당 상임위인 과방위 회의는 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국회라도 좀 나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건데요. 지금 과방위 상황이 왜 그러냐면,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비롯해서 여당 간사들, 박성중 의원 등을 비롯해서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 전부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끝내요. 네. 불출마하거나 낙선을 해서 21대 국회 활동을 끝으로 떠날 거라서 보름 남은 21대 임기 내에 정상적인 상임위 교체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 라인 사태 비롯해서 3가지 안건으로 16일에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고요. 앞서서 라인 사태 관련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를 했지만 여당에서 응답이 없었고, 이번에는 그럼 단독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을 하면서 압박에 나선 건데요. 그렇지만 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야당 의원들로부터 개회 요구서가 제출이 되긴 했지만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건은 미정이기 때문에 과방위원회도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네.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사도광산이 일본 니이가타현에 있는 거고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 동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광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에서는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뭐 일본에서는 최근에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내놨어요. 네. 산케이 신문 11일자 보도인데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가 니이가타현 지사를 만났을 때 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협력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 등록해도 좋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 일본에서까지 또 이런 해석이 나올 만한 발언이 나온 거냐. 뭐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분이 네. 일어난 거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당시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 동원된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이고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등등 역대 정부도 강경한 대응을 해서 등재를 막아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사도광산이 제2의 군함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군함도 같은 경우에도 강점기 때 이제 강제노역한 사실들까지 우리가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 일본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등재를 해놓고 싹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2의 군함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당은 군함도 그 등재 당시에 일본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제동원 사실을 제대로 밝힐 것을 촉구하라. 이렇게 군함도에 대한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네. 한나절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정보가 틀린 정보를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이제 대선을 향해서 여러 자극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유세에서도 또다시 주한미군과 한국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좀 내용을 보면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위한 돈을 내고 있다. 그곳에 42,0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한국은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 또 부자 나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우리의 해운 산업을 가져갔고 우리 컴퓨터 산업도 장악을 했다. 정말 많은 산업을 차지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충분히 군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의 그런 청년들을 데려가서 쓰면서 돈을 안 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일단 숫자부터 틀립니다. 지금 규모는 28,500명 수준인데 42,000명이라고 부풀린 거고 네. 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예. 네. 2014년부터 그때도 1조 1,800억 원 넘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불을 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매년 또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얘기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자국민들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로서는 대통령 집권 3년 차라는 시간을 맞이한 건데 그 여전히 이어지는 전쟁 또 지정학적 리스크 진영 갈등이 지속되면서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마주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냈어요. 네, 조현동 주미대사가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런 언급이 선거 유세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다양한 경로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정확한 인식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접촉이 마치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으로는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관계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검찰에선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13일에 대대적으로 그 대검 검사급 검사 보임 전보 등이 조치가 됐잖아요. 그런데 고위 간부가 이렇게 줄줄이 대규모 인사가 단행이 된 만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중간 간부도 좀 후속 인사가 규모가 클 거다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인데요. 특히 지금 이 인사로 인해서 지휘부 공백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채우려면 큰 폭의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 중앙지검 차장 같은 경우에 뭐 한두 달씩 비워둘 수가 없으니까 네. 곧바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게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2주에서 3주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름 간격을 두고 단행이 됐던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검찰총장의 수족인 대검 간부들도 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도 비어 있는 만큼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날도 흐린데다가 전국으로 많은 양의 비도 예보돼 있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만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수월한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 쪽은 잠원에서 서초까지만 짧은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도동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 대천 부근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삼락에서 대저 분기점까지 3km 주춤하고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 금정 부근으로만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 있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지난 5월 6일 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간략히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예,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이고요. 아마 나이는 한 25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제살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사회적 용어죠. 네. 사회적으로 이제 원래 쓰는 건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네이밍을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뭐 데이트 폭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너무 그것은 너무 범죄를 낭만화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교제 폭력 살인 이렇게 조금 이제 과도기적으로 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6일 날 오후 시간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에 발견된 것은 시민에 의해서 누군가가 뭐 투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신고가 됐고 그래서 이제 경찰 리스크 요원들과 소방관들이 구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파출소로 이제 데리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옥상에 무엇인가 있다 말하는 자기가 먹던 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관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인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가져올게라고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다 한 분이 돌아가신 채 그것도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엔 투신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그 당사자의 신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의명대학교의 의대생이고 또 뭐 수능 만점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범행 직전에 테이프와 흉기를 구매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계획 범죄라고 봐야겠죠. 본인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도 역시 계획을 했다. 네.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부분적 계획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범인은 사실은 저도 여러 범인을 많이 만나봤지만 네. 자신이 계획살인을 인정을 하고 부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일제 판사님들한테 어필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네. 왜냐 본인이 테이프와 흉기를 2시간 전에 구매한 거는 CCTV에 찍혔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샀느냐가 물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럼 그 부분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니까 계획 산 건 계획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게 된 이유는 내가 상당히 어떤 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계획 범죄는 본인도 인정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할 부분이 좀 더 있다. 알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런 교제 살인, 뭐 교제 폭력 사건들을 보면요,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이 과도하게 격분해서 살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특성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왜 이별 통보에 이렇게까지 격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 전혀 오해입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몇 번의 반복.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 말하자면 한쪽 성에서는 분명히 이별을 통보하고 그 근거도 명확히 얘기를 했지만 네. 다른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의존형 장애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의존성이 높은 심리적 성격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쪽만 바라고 어느 형태에서 그것이 없어지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좀 망상적인 표현일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격분하느냐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별 통보를 받는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형태입니다. 내가 죽어버릴 거야. 내가 협박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협박을 하는 네. 거죠. 지금 이 경우도 몇 번의 협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분이 사실 마음이 되게 여리신 분 같아요. 몇 번을 오다 보니까 계속 끌려오게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이 둘 사이를 연인 뭐 전연인 표현인데 명확히 말하면 그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사실은 한쪽에서는 헤어진 거예요. 네. 한쪽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전연 이게 맞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언론에 제가 기자분들한테 많은 저기 어필을 한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정을 요구한 거는 네. 연인과 전여인 뭐라고 쓰든 이건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된다. 피해자의 어떤 부분이 침해되면 안 된다. 이건 명확히 좀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면은 굉장히 폭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여성의 입장에선 이미 이별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자친구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네요. 절대 그걸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언론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자살 소동까지 벌였어요. 이를 두고 뭐 여자친구와 이별한 상황을 피하고 또 부정하고 싶어서 자살극을 벌인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본인이 자살했다고 한 게 아니라 시민이 그걸 보고 신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옥상에서 얼쩡얼쩡 거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해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네. 말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인은 살해를 한 이후에 옷을 갈아입을 생각을 하고 새 옷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것도 계획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 이 말입니다. 네. 이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명확히 수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 지금으로서는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그러니까 지금 예단하는 건 좀 섣부른 것 이루군요.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런 투신 시도가 가명을 노린 전략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투신 시도가 했다는 걸로 가명이 가능해요? 현실에서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이 이전에 교제 폭력으로 살인을 한 후에 수면제를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나서 네. 판사한테 내가 저기 심리적으로 이제 죄책감을 느껴서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절대 그럴 양이 아닌데요. 네. 우리 생각으로는 인정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에선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범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것도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무서운 건 이 피의자가 의대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에 나오면 의사도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형량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요. 아무래도 뭐 근데 지금 이 학교에서는 뭐 징계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네. 이제 차치하고라도 네. 징계가 없는 경우라 하면은 분명히 다시 시험 봐서 의사가 될 수 있고 의대를 다시 시험 봐서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로 이런 네. 폭력적인 걸 한 후에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아 지금 현재 법으로는 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막을 없는 수는 거예요? 없죠. 예. 이 부분은 진짜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지금 이 피의자 사이코패스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코패스 검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나요? 이게 묘합니다. 검사를 시도했는데 완결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하면 검사라는 그렇게 건 되나요? 3번을 하고 네. 전검사, 본검사, 후검사를 하는데 네. 지금 전검사, 본검사까지는 했는데 후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제 송치가 됐죠. 네. 그래서 경찰의 얘기는 검찰 송치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결이 돼야 이제 결과 공표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고 뭐에 대한 성격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제 살인 사건을 보면 우발적 범행들이 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가 많아요? 최근에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는 계획을 하는 경우가 종종 그 포션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을 하고 무엇인가 전략을 짜고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은 사실 이 피의자가 몇 년 전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이 명문대 의대생이다. 이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고학력자로 분류되는 의대생의 성향이 좀 반영된 범죄라고 봐도 될까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게 네. 교제 폭력은 어떤 계층, 어떤 형태로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하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제 살인과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27시간 동안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또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10일 날 발생해서 12일, 13일인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모르셔서 그렇지 흔합니다. 많이 발생합니다. 경찰에 있을 때도.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걸 주목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단순 폭행, 연인 사이의 관계라서 개입을 하지 않죠. 그동안은 좀 그런 성향이 많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면 반짝 주목을 받을 뿐 뭐 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가부의 태도가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14일 어제 네. 여성폭력 방지가 열렸습니다. 네. 발생한 건 6일 날 발생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회의 내용도 너무 겉핥기식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어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점검해 보자입니다. 그게 누군 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비판하는 거죠. 늑장도 하고 내용도 없는데 뭐 하자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글쎄 거죠? 말입니다. 여가부가 이제 폐지되고 주무부처가 아니라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제 폭력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적 네이밍이지 그래야 네. 폭력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 안 받게 하겠어요라고 하면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가 정답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스토킹 처벌법에서도 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처벌 수위가 또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우리가 여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어떤 케이스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순 폭행이나 상해 쪽이 아니라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정부에서는 교제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가장 좀 시급하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범죄로 접근하지 말고 사람, 네. 그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케이스, 그 사람, 피해자 중심으로 그 피해자가 어떤 폭력을 당했는지를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 피해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자 중심으로 하니까 터지면은 맡기는 게 계속 돌아갑니다. 겉돌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좀 사람과 만나고 이별하는 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 공식 과목으로 사회성 교육, 연인 교육 같은 걸 시킵니다. 되게 웃기지만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사건 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가벼운 얘기를 나누면서 웃는 장면, 이런 것을 두고 히덕거리다 또는 시시덕거리다라는 표현을 모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맞는 것은 하나입니다. 앞에 두 음절의 초성으로 시옷을 쓰는 시시덕거리다가 맞습니다. 실없이 웃으면서 조금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다란 뜻인데요. 비슷한 표현으로 시시덕대다, 시시덕이다, 시시덕하다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표현 가운데 만족스러운 듯이 슬쩍 자꾸 웃다란 뜻을 가진 동사 희죽거리다에서 유추해서 히히덕거리다도 종종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히히덕거리다는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죽거리다나 희죽대다 같은 표현은 그냥 슬쩍 웃는 것만 의미하지만 시시덕거리다는 실없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동작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옷과 히읗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는 표현으로 신소리와 흰소리 같은 게 있습니다. 시옷을 쓰는 신소리는 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서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을 뜻해서 재치 있는 내 동생은 평소에 신소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히읗을 쓰는 흰소리는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면서 허풍을 떠는 말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오전과 오후 날씨가 사뭇 다릅니다. 맑았던 아침과 달리 오후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지금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 강원 북부에도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 동해안 지역에도 80m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에는 10에서 40,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 경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쪽 지역은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쪽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고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비도 비지만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부 내륙과 충남, 호남 지역에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도, 밤부터 동해안 지역에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8도, 대전 22도, 대구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3도, 습도는 73%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오늘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법요식에서는 신도 만여 명과 종단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처님은 만인이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면서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고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제2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하이브가 총자산 5조 원을 넘어 공시대상 기업 집단, 즉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죠.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는데요.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해보니 왕복 2차선 도로를 직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정차했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는데 충돌 여파로 앞바퀴가 들릴 정도로 들썩거렸습니다. 멈추는가 싶었던 것도 잠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는데요. 사고가 난 몇 시간 뒤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제발로 경찰서를 찾아오더니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 소유주가 김호중 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해보니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걸 잡아냈는데요. 이에 소속사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 씨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 택시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 말하면서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 씨가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했는데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사고 다음 날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예정된 공연은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달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정의 변동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팬카페에 사고와 관련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예정돼 있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와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티스트를 지킬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일정을 보면 사고가 난 당일 역시 전국 순회 공연 일정을 소화 중이던 기간이었고요. 사고를 낸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에도 공연을 진행했고 오는 18일과 19일 창원 공연, 다음 달 1일에서 2일 김천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사고 당시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소속사의 설명만으론 무마될 수 없는 다소 무책임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 교직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게 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 하필 또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참 속상한 소식이네요. 네. 조사해보니까요. 최근 5년간 교사들의 상해 폭행 피해 건수는 1000건 넘게 발생했는데요. 2018년 172건에서 2022년 361건으로 2배 넘게 껑충 뛰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교권 침해 피해 같은 기간 10,000건을 넘기기도 했고요.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 잠시 주춤했다가 이듬해 단번에 2,000건을 넘어서더니 이후로도 매년 그 숫자는 늘어만 가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한번 들여다보면요. 지난달 제주도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 교사가 사복을 입고 등교한 학생을 지적했는데 이 학생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밀쳤다고 합니다. 네. 피해 교사의 고소로 가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 정지 열흘 그리고 심리치료 처분을 받았고요. 피해 교사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정신적 또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권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또 이번 조사는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으로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된 지난해 그리고 그 이후의 심의 건수는 아직 집계 전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 추이는 더 증가세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기에 성적 혐오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성폭력 유형도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가 범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급식 시간 질서를 지키라고 한 교사를 밀치며 식판을 던지고 욕설을 한 학생은 고작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데 그쳤고요. 네.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재발 방지 권고를 받는 데 그치는 시기였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참 씁쓸한 소식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 누구 하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소중한 자식이기도 또 부모이기도 한데 조금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 태도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황색등 딜레마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딜레마 존이라고도 부르죠. 혹시 이 운전하실 때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와, 정말 어렵네요. 딜레마죠. 그렇죠. 너무 빠른 속도로 뒤에서 오고 있다고 하면 지나가야 될 것 같고 네. 서도 될 것 같을 때는 당연히 서야 될 것 같고요. 네, 말까지 더듬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더라고요. 네. 이게 그대로 가자니 신호 위반을 하는 것 같고 또 멈추자니 혹시나 뒤따르던 차가 추돌할 위험이 있을 맞아요. 것 같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참 애매한데 이런 황색등 딜레마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보자면요.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졌다면 어떤 경우에도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3년 전이죠. 경기 부천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한 대가 정지선을 넘기 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10대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신호 위반이 아니고 오토바이의 출현을 예측할 수 없었다면서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신규칙상 내용 중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했더라도 속도를 고려하면 정지거리가 15m에 달해 사거리 한복판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는데 특히 2심 재판부는 무조건 즉시 제동을 요구할 경우 교차로 내에 멈추게 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 2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멈춰야 한다며 선행 판례를 따라 도로교통법상 문헌적 해석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양쪽 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대법원의 원칙적인 판단이 담긴 이번 판결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요.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교차로 한가운데 정지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지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급제동을 할 경우 화물 차량 등이 후방 차량의 추돌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딜레마존에서 급제동하는 바람에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이 사건을 변호한 한문철 변호사도 이번 사건에서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면서 법원과 경찰이 상식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요. 딜레마존은 과속 차량이 한정된 개념이란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한 연구관은 이번 사건은 결국 신호를 위반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딜레마존은 교차로에서 속도를 내는 차량에 한정된 개념일 뿐 법원은 딜레마존이란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면 충분히 멈춰설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 40km를 초과한 61.5km로 달렸기 때문에 정지선 앞에서 멈출 수 없었다는 예상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한편에선 도로 신호등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처럼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적용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신호를 무리하게 건너려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가만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요. 결국 교차로를 통과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교과서 같은 정답만이 남아있는데 왜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먼저 간다 이런 말도 종종 나오고 하잖아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나부터 조금만 조급함을 버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743님이 교차로 진입 전에 브레이크 밟을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하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볼게요. 학교 폭력으로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복수를 예고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누구누구 잘 지내니?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이 올라가기 며칠 전 사랑하는 딸을 학교 폭력으로 잃은 한 어머니가 쓴 글이었는데요.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밖에 없다. 네가 처음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보자라며 처절한 응징을 암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가해 여학생 어머니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고요. 가해 학생 학부모는 안녕하세요. 해당 글의 아이 엄마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으로 상대방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확히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무자비한 댓글로 저희 딸도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디 잘 검토하셔서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거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삭제 요청글을 적었는데요. 분노만 더 키울 뿐이었습니다. 이를 본 고인의 어머니는 한 번만 더 내 글에 딴지를 걸면 그날로 학교, 전화번호, 사진 그리고 가족관계까지 다 공개하겠다. 무서울 것도 없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테면 해봐라 라고 화를 숨기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딸이 생전에 용서해 죽이고 싶지만 애써 딸의 의지대로 견디고 있다라고까지 쓰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없이 끝까지 거짓말을 해 학폭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당신 딸 학교 졸업식에서 그리고 또 가게 될 대학에도 이 사실을 알릴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하게 될 남자와 가족에게도 말할 것이라면서 내가 살아있길 바라야 할 것이다. 내가 죽을 때는 혼자 안 죽을 것이다 라고 거듭 복수를 예고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데요. 이 억울함이 없도록 명백한 진상규명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영화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가 결국 1,000만 관객을 돌파했어요.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불과 개봉한 지 3주 만에 1,000만 고지를 넘어섰는데요. 역대 한국 영화로는 24번째고요. 외국 영화까지 포함하면 33번째입니다. 범죄도시 2편과 3편에 이어서 4편까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한국 영화 시리즈 중 처음으로 트리플 1,000만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됐는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으로 유일하게 1,000만 명에 못 미친 1편까지 포함하면요. 시리즈 전체 누적 관객 수는 4천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마블리, 마동석 배우, 부산행과 심과 함께 시리즈 또 범죄도시까지 모두 6편의 1,000만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됐는데요. 한국 배우로는 최다 기록으로 흥행 보증수표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네. 다음은 뭉클한 소식인데요. 실종 문자를 보고 치매에 놓이는 끝끝내 찾아낸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경기도 오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가족이 모두 잠든 사이 휴대전화도 챙기지 않은 채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CCTV를 확인하고 실종 문자를 발송하면서 수색에 나섰는데요. 실종된 이 노인을 찾은 건 다름 아닌 50대 한 남성이었습니다. 실종 문자를 보고 퇴근 준비를 하려던 찰나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본 것 같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차에 올라타 찾아 나섰는데요. 목격했다는 장소에 가봤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어르신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홀로 수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약 20분쯤 지났을 무렵 인근 주유소를 위태롭게 걸어가던 노인을 발견해 차에 태워 경찰서로 인계했는데요. 네. 선행을 베푼 배경을 묻는 말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우리 어머니도 치매를 앓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다. 실종자 가족의 애타는 심정이 남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해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한 번 보고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었을 법한데 내 가족처럼 발벗고 나서준 걸 보니까요. 우리네 영웅은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계획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은 오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도 낮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등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아침부터 내린 비는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에선 저녁 6시쯤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충북, 경남권 동부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하니 건강관리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혹시라도 야외활동 나가시는 분들은 우산하고 겉옷 꼭 챙기시고요. 휴일 나들이에는 먹구름이 꼈지만 그래도 평안한 휴식 같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노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코로나 때 이스타 항공이라는 데에서 직원 600명 정도를 무더기로 정리해고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노동자 44명에 대해서 부당해고다라고 판정했는데 최근 법원에서 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해서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법원의 판단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드릴 게 사실 이제 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근로자한테는 가장 가혹한 조치고 어떤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고 또 뭐 정례해고 같은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이제 이런 요건들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네. 뭐 정리해고도 그렇지만 뭐 자의가 아닌 타의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뭐 권고사직 역시 정리해고와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퇴사하게 되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좀 알려드리면 사실 이게 해고라는 게 우리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서 행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게 이제 개인 사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서 이제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그 다음에 뭐 계약 기간 만료, 정년에 따르는 이제 퇴직 등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좀 문제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권고사직이죠. 네. 이게 뭐 해고하고 달리 가장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업주가 근로자가 합의하에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보면 권고사직 응했어 이런 표현은 잘 못 들어보시고 나 권고사직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그쵸.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사직을 공고하는 회사 측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말하는 어투 전달하는 분위기 이런 거에서 압도당해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권고사직이 조금 문제되고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본인 의사와 달리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강요에 대해서 내가 나 강요받아서 어쩔 수 없이 썼으면 다들 인정받고 물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그 자유 의사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정도에 이르러야지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사기나 협박에 의해서 작성된 게 명백하지 않다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진정한 그냥 사직서 낸 거다라고 처리해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끊이지 않는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원치 않는 권고사직을 강요받았거나 아니면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해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 모두에게도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노동법에서는 어떤 때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어떤 경우들을 열거해 놓은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천비, 전직, 감봉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해고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에 대한 인사 발령인 휴직, 뭐 전보 전직에 대해서도 부당한 경우에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법에 기재해 놓을 수도 없는 거죠. 어떤 경우나 정당하다니까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만 우리가 그 정당한 이유를 그 확립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정당한 이유를 소개해드리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또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 이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가 이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도 아니고요. 이 사유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했는 건지에 대한 양정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지켰는지 또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 이 사유 양정 절차의 세 가지 면을 모두 충족시켜야지 이제 정당한 해고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만 기업들은 우리나라 해고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노무사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때요? 사실 뭐 그때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는다고 저도 뭐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만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해고 사유에만 해당되면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게 해고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유에 해당되니까 해고다라는 당연히 성립하지 않고 법원은 이
사유에 해당됐지만 해고하는 게 정말 합당한 처분인지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양정의 판단이니까 이 양정 역시 판단은 기업에서 생각할 때랑 우리가 제 3자가 볼 때랑 또 각자의 판단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영향을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거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또 최근 대구 컨벤션 뷰로가 갑자기 이제 해산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뭐 사단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대구시가 운영하던 이 국제 회의 유치 전담 기구가 이틀 만에 해산을 한 건데 20년 넘게 일하던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가 됐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건가요? 사실 이게 뭐 컨벤션 뷰로라는 데가 100% 대구 11호 운영되어 왔다고 해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국제회의 전담 기능을 엑스코로만 이관하고 그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만 가고 사람은 가지 않는 이상한 네. 경우가 펼쳐진 거죠. 그래서 뭐 직원들은 컨벤션 뷰로가 사실상 공공기관이라니까 다 인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만 대구시는 강경하게 사단법인은 고용 승계가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법 입장에서 보면 이 기업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에서 그 인사 발령, 해고나 휴직이나 정직의 그 부당성을 다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발 더 앞서 대구시가 총회 그 이사회를 통해서 이 해산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노동법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가 없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야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사규에도 이제 뭐 징계 해고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소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규정한 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 발달했으니까 이 모든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메일로 이루어졌으면 이메일로 한 통보도 정당한 통보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서면 통보, 그러니까 문자나 요즘에 많이 쓰는 SNS나 그다음에 어떤 구두 통보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절차 위반이 해당되면 사유나 양정이 맞다고 해도 당연히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 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해고 예고라는 거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 해고 예고 수당만 지급하면 해고가 정당화되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분 드렸으니까 해고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은 당연히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요즘은 회사에 입사를 하면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뭐 업무 능력이 어떤지 좀 지켜보겠다는 의미일 텐데 뭐 회사가 수습기간 동안 지켜봤더니 뭐 우리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고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이제 수습 근로자의 평가 기간, 이제 수습 기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정규직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되죠. 왜냐하면 이 수습이라는 게 업무 적격성이나 뭐 성실성,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법원에서도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그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절차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무작정 이 사람한테 그 잘못했다 수습 만료를 통보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전달해서 개선의 여지를 준다거나 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없이 무작정 그냥 우리 회사 안 맞는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만일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해요? 요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데를 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당해고에 대한 그 구제 신청을 하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소송을 제기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권리 구제를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한다고 네. 합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역시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법원의 판단은 3심제라고 다들 배우시잖아요. 1심, 1심, 그다음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조금 특이하게 노동위원회를 거치면 약간 5심제의 성격을 띠게 돼요. 왜냐하면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지 1심 행정법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크게 이제 5심제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노동위원회는 이 준사법제 기관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송의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래 걸리죠, 조금. 그렇죠. 네. 구제 신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실 이제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 하시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신속하고 간이하기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비용적 측면에서 월 3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선으로 대리인을 선임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때 두 가지의 신청을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직 복직이고요. 하나는 원직 복직이 아니고 그에 대한 이제 금전 보상 위로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직 복직 판정은 해고일로부터 실제 복직되는 날까지 이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금전 보상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일까지만 이제 급여 상당액과 그다음에 어떤 재직 기간에 의한 위로금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해고를 당하면 3개월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반드시 또 통용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하면 되니까 특히 길게는 3개월 좀 안 된 2개월 15일 만에 하시게 되면 이 구제 신청에 대한 판정이 그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 보상 신청이라고 하면 벌써 만약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다고 하면 4개월 반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3개월이 아니고 원직 복직 같은 경우에는 구제 신청하고 회사가 잘못했던 거 바로 깨닫고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리면 그 복직하셔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또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은 해고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무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아까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구제 신청이 안 된다는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네. 더 최악은 뭐냐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입사 3개월이 안 되어서 해고 통보를 하면 그 해고 예고 수당도 적용이 안 돼요. 네, 그래서 3개월 이내에는 다 이런 것도 어떤 것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렇네요. 약간 사각지대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놓여 지금 계시네요.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 입법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끊이지 않는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회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받고 있거나 이 부당해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승열의 나라.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909님, 소송을 통해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으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직만 가능한 거고 해고당해서 못 받은 월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제 이 해고가 부당하다는 거는 사용자의 기책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 해고가 없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 기간 동안에 복직하기 전까지의 근무를 하지 않았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 기책 사유로 발생한 거니까 당연히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기간이 보통 좀 길게 걸리는 편이니까 네. 그 기간에 월급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감정 싸움으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1심에서 그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회사 입장에서는 자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면 자꾸 쌓이죠, 월급은. 네. 김재겸님이 고용주가 너 해고야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통보한 이후에 밀린 임금을 계속 안 주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고 하면 우선 구두로 한 통보는 절차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되니까요. 요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밀린 임금을 계속 안 주는 경우는 사실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이제 신고하시고요. 만약에 네. 회사가 어려워서 안 주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이 간이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먼저 회사
정부에서 안 주면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정부는 국가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네, 그 경우를 조금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766님 과거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한 임산부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식당에 취직한 이후에 40일 만에 출산휴가를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수습기간이라 해고가 가능하다는 댓글을 봤었는데 수습기간이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임신 사실을 숨기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두 가지 질문이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수습 기간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에 나와 있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수습 기간 기재 안 했으면 이분은 뭐 계약직이 아니면 정규직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신 사실 숨기면 해고당할 수 있다고 문의하셨는데요. 사실 요거는 이제 이력서 허위 기재나 경력 사칭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경우에도 무작정 해고가 그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력서 허위 기재나 경력 사칭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더 이상 월만을 못하게 됐는가 이제 그런 경우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임신한 사실은 사실 이력서 허위 기재는 또 경력 사칭에도 해당되지 않죠.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걸 사실 말할 그것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겼다고 해고 당하는 건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주제 좀 보고 왔는데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태양 폭풍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얼마 전에 태양 흡정 폭발이 있었고요. 그 여파로 지자기 교란이 이제 경보도 뜨고 있었습니다. 폭발을 한 다음에 지자기 교란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오로라가 관측이 됐다. 오로라 사진이 찍혔다 이런 네. 이야기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제를 다뤄보면 좋겠고, 사실 이번에 이 흑점은 지나갔어요. 이 일을 일으켰던 흑점 3664는 이미 태양 뒤편으로 갔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반복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죠. 네. 태양 흑점 폭발 뭔가요? 네,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태양이 우리 눈으로 볼 때 물론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눈으로 볼 때 구형을 유지한 채로 굉장히 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갑자기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게 정적으로 보이는 거기는 하는데 사실 항상 별로서의 태양은 그렇기는 해요. 거시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미시적으로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면 그 표면도 한번 관측을 해보고 내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태양 내부의 에너지들이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말하자면 좀 실타래 같이 엉켜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엉킨 게 풀리면서 작은 폭발들이 좀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태양 자체가 뻥 하고 터진다는 건 아니고 태양 표면에서 무언가 이제 크고 작은 폭발들이 푹 솟구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폭발이 일어날 때 에너지뿐만 아니라 입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이제 지구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폭발이 일어나냐면 태양에 보면은 흑점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안 되지만 네. 관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색안경 같은 것도 있긴 합니다. 태양 표면에 어두운 점들 흑점이 있는데 주로 그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흑점이 왜 우리 얼굴에 있는 이런 점처럼 태양 표면에 까만 점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보면 까맣게 보여요. 그런데 에너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건데요. 실제로 아예 어두운 점인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표면에서 다른 네. 부분보다 밝기가 좀 어두운 건데 태양의 표면 온도가 섭씨 6,000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뜨거운데 흑점은 4,000도 정도예요. 온도가 약간 낮아요. 그럼 왜 온도가 낮은지도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흑점이 무작위로 막
생겼다가 갑자기 없어졌다 하는 건 아니고요. 흑점의 수가 11년을 주기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태양이 11년 주기로 자기장의 남북극이 역전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흑점이 왜 생기느냐, 왜 온도가 낮냐, 네. 그래서 이제 밝기가 낮냐, 태양 내부에서의 대류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안정해지게 되면 그쪽으로 흑점이 있는 그 표면 쪽으로는 열 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열 에너지는 아니고 복사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게 되는 건데 네. 비유를 좀 한번 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물을 데울 때 우리가 아래에서 물을 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좀 예쁘게, 그냥 모양 자체가 예쁘게 분수처럼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들쭉날쭉하다고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대류가 있고 바로 옆에서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교차하게 되면 뭔가 상황이 어그러지잖아요. 네. 흑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흑점이 늘어났다는 거는 태양이 뭔가 내부가 불안정해졌네, 그 말은 에너지가 많아졌네, 태양 활동이 증가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 흑점이 좀 폭발할 때만 입자들이 외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많은 입자가 방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보도 울리고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흑점 폭발이 없을 때도요, 태양의 에너지와 입자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네. 에너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네. 빛도 오고 열도 오고 그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전자기파 형태뿐만 아니라 전하를 띤 입자를 계속 태양이 바깥쪽으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바람, 태양풍이라고 네. 부릅니다. 근데 태양의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가 이제 원자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플라즈마 상태로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된 형태 플라즈마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게 이 플라즈마들이 계속 태양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무언가가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 자기장들이 계속적으로 엉겨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흑점 폭발이 일상적인 건 아니고 태양풍은 또 일상적이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씨로 비유하자면 뭐 태풍, 바람 이런 느낌이겠어요.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태양풍이 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때때로 자기장이 교란이 되면서 이제 크고 작은 태양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태양 흑점 폭발 같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우리가 태풍, 폭풍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실제로 우주 날씨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주 전파 환경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태양풍이 변하거나 어떤 흑점, 태양 활동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지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전자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전파 환경을 측정을 하고 있는 건데, 영어로는 그냥 스페이스 웨더예요. 말 그대로 진짜 우주 날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주 날씨가 변하게 되면 지구 주변의 자기장도 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구 대기에서 발생하는 전파 환경이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요. 지구 날씨는요, 비가 오게 되면, 오늘 좀 우중충한데 네. 비가 오게 되면 우리 기분도 좀 바뀌게 되고 습도도 바뀌고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 날씨는 우리 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질 않아요.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MRI 같은 것을 할 때 뭐 아프거나 이렇게 소리는 좀 나지만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 들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영향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우주 환경이 변하게 되면 전파가 바뀌게 되고 또 우리 자기장이 바뀌게 되면서 전기 흐르는 전자제품들이거나 어떤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날씨가 거칠어지면, 그러니까 태양 흑점 폭발이 일어나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세 가지 정도의 영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태양에서 딱 폭발이 일어나는 순간에 방사선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고층에, 지구 고층에 있는 대기 상태를 바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통신장애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뭔가 잘 안 돼요. 전파 수준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라디오를 못 듣는 수준이 아니라 뭐 단파 라디오라든가 이런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반사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운용에 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인, 우리 말고요.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인들에게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흑점 폭발, 플레어가 일어나게 될 때는요. 이번에 요 단어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셨을 텐데,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하는 CM이, 뭐 사실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되지만 CM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네. 이게 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엄청난 양의 하전 입자들, 플라즈마들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을 쫙 관찰하다 보면 CM이 이런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게 되면 무언가 뽕 하고 터져 나와서 그게 지구 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자들이 오게 되면 그냥 단순한 폭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일단 태양으로부터 고에너지 입자들도 옵니다. 아까는 그냥 빛 전자기파를 말한 거였고 이번에 입자가 좀 시간이 지나서 오게 돼요. 네. 그럼 위성에 실제로 장애를 줄 수도 있고요.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는 이 지자기 폭풍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자기 폭풍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결국엔 이 CME 때문에 나타나는 입자들로 인해서 지자기 폭풍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이게 이제 핵심적인데요. 지구의 자기장이 갑자기 변해요.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는 항상 전기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강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지자기가 엄청나게 강하게 변해서 지자기 폭풍이 심하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갑자기 정밀 전자기기 회로들이 탈 가능성도 있어요. 흔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타버리는 겁니다. 마치 EMP처럼. 근데 보통은 그거보다는 커다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밀 전자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굉장히 커다란 폭발일 때고 그게 아니어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송전탑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전소에서 그 전압을 바꾸는 부분이 터져버린다든가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선로가 끊어진다든가 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실제 발생한 적도 있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커다란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태양에도 자기장이 있어요? 네, 지구가 자기장이 말하자면 하나가 있죠. 지자기가 있죠. 막대 자석처럼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어서 북극이 이제 S극, 남극이 N극이니까 자석은 북극을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은요. 자기장이 1000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기장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꼬인 것이 심해지게 되면 자기장이 갑자기 붕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는 거고 그 부분이 자기장이 잘 꼬여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흑점이었던 거예요. 그 흑점이 폭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서 흑점이 왜 온도가 낮은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흑점이 움직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점 스스로도 여기가 온도가 낮고 불안정하잖아요. 연력학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흑점이 회전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근방의 자기장이 갑자기 뒤틀리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흑점이 많아질 때 태양 활동이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 흑점 폭발과 관련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주의보를 내렸던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미리 알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전파 환경의 영향인데요. 이건 우리가 관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로 도착하는 이런 에너지와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발생하는 그 전자기파는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흑점이 많아지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주의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관측이 됐습니다. 무언가 전자기파가 뿜어져 나오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위성이 관측을 합니다만 관측을 했으면 일단 전자기파 전파의 교란은 막을 수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웨이브가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고에너지 입자가 한 최소한 수시간 후에 도착을 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한 18시간에서 심지어 며칠까지 지나게 되면 CME 때문에 만들어졌던 커다란 어떤 플라즈마 입자들이 또 도착해서 지자기 폭풍이 예를 들면 최소한 12시간에서 하루 이틀 이내에 있겠구나.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방향도 봐야 돼요. 태양에서 흑점 폭발을 일으키면서 나온 그 에너지들이 네. 당연히 전방위로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 표면의 한 부분에서 뽕 하고 터지거든요. 그럼 하필이면 그 에너지 입자들이 오고 있는데 지구가 직격을 맞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싹 스쳐 지나가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그냥 가버리게 되면 지구한테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것들은 눈으로 먼저 관측을 하고 폭발을 했네? 방향을 보니까 지구 쪽으로 오고 있네? 그럼 3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18시간 뒤에는 어떤 일들이 한 하루 이틀 정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봐야겠다라고 하는 예보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자기 폭풍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 직격으로 받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경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가 딱 있었어요. 다행히도 지구 옆으로 비껴갔다.
그리고 원래 이번 흑점 폭발을 일으켰던 3664 흑점은 뒤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얘기가 같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3664를 제외한 다른 흑점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다시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직격으로 올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 뭐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옛날에는 계속 있었겠지만 몰랐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실 거의 영향 거의 받지 않습니다. 거의 지구 자기장이 싹 사라지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역대급 폭발이 아니면 그렇게 영향받지는 않는데 1859년입니다. 캐링턴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데 1859년이면 전자기기는 없을 때고 전기기기는 좀 있을 때예요. 뭐만 있었냐면 전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전보를 보내는 전신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때 영국의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이 관찰을 합니다. 태양에도 뭔가 폭발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폭발로 인한 고에너지 입자가 18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구에 도착을 해서 직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전기기기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요. 전신 시스템이요. 굉장히 그 선들을 쫙 펼쳐놔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럽과 북미에 있었던 모든 전신 시스템이 다 마비가 일단 첫 번째 되게 되고요. 여기 전기가 확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보 용지에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신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때 있었던 전신 기사들이 갑자기 감전을 일으켜서 심지어 쓰러지기도 하는 갑자기 전기가 흐르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오로라가 굉장히 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쪽인 카리브해에서 그리고 쿠바에서까지 오로라가 관측이 됐다.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미국의 로키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광이 있었는데 여기 이 산맥 위쪽에서 오로라가 너무 강해서 거의 해가 뜨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이제 아침이 됐네. 그래서 아침 식사 준비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오로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 전신 시스템이 왜 문제가 됐느냐? 그 전선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1989년이 되면 얼마 안 된 거죠. 이때 지자기 폭풍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캐나다 퀘벡에서 실제로 9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듣고 나면 그냥 그 정도구나 싶은데 지금 캐링턴 사건이 당시랑 비슷한 그 지자기 폭풍이 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력망이 끊어지고 손상이 되는데 이걸 한두 개가 전압을 바꿔주는 변전소 한두 군데가 폐쇄되면요. 얼른 예비 부품 갖다가 꽂으면 됩니다. 금방 복구가 돼요. 그런데 국가 전체의 어떤 변압기가 다 터져 나가더라. 그래서 전력망이 끊어진다. 이거 복구 안 되는 몇 시간에서 최소 며칠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전이 그냥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혹석이라면 혹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인명피해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전력이 끊긴 상태에서 온도가 40도씩 오르는데 며칠 어떻게 버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천문학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전기가 끊기면 수도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펌프로 밀어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은 다 상해버리겠죠. 전화는 당연히 휴대전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걸 다 대비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올 거다라는 걸 관측을 하고 경보를 내리면요. 전력망을 관리하는 그 시설 관리자들이 당연히 지금은 대책을 미리 세울 거고 예방적으로 전력망이 과부하가 걸려서 끊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전력망을 끌 수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지자기 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보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피해를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예정돼 있는 재해지만 이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859년과 이 1989년 이때는 이게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맞습니다. 알았어요? 그럼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일단 캐링턴 사건이가 1859년에는 그때 가장 크게 우리가 관측이 되고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이때 안 거예요. 이전엔 전기기구가 없으니까 그다지 뭐 달라질 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력망이 끊어져서 9시간 동안 정전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전 세계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캐링턴 사건 때도 오로라가 강하게 발생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로라가 예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오로라가 찍혔다고 하잖아요. 네. 오로라는 왜 생기는 거예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대전 입자들, 플라즈마 입자들이 날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플라즈마들이 지구 근처에 이제 오게 되면 대부분 옆으로 그냥 피해 나갑니다. 우리 지자기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는요, 지구 대기에 있는 공기 분자랑 충돌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죠. 네. 그런 과정에서 빛을 내는 겁니다. 보통 고위도 지방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보통은 밀려나거나 아니면 온다고 하더라도 북극 남극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저 대기 상층부에서 고기 분자랑 충돌하면서 거기서 빛이 나는 건데, 이번 사건 같이 이런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게 될 때는 일단 자기장이 교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일단 대전 입자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럼 윗부분에서만 이렇게 오로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입자가 많으니까 저위도 지방까지도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예쁜 색깔들이 좀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우주 전파 재난 경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세요. 예보가 가능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번처럼요. 그래서 일단 예보가 하면서 행동 요령이 안내가 될 정도면 이거 굉장히 커다란 폭풍이 불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게 좋은데, 자,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경우다, 뭐 선박 중이다, 뭐 GPS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 통신기기를 쓸 때 이거 다 끊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미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훈련을 다 받아놨어요. 네.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고 있는 분이 이런 일들을 모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드론, 특별히 드론 좀 중요한데, 드론의 경우에는 GPS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통신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론 조종하는 분들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면서 지자기를 다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드론 자체를 아예 띄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냐는 거거든요. 장기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전등이 있어야 될 거고요. 비상 식음료, 음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끊긴 상태로 한 3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비상식음료 필요하고요. 비상용 배터리, 무선 라디오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정밀기기,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경보 발생하면 꺼놓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UPS 같은 걸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같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안내를 할 거니까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